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감정평가에서 원가법까지 했고 비교 방식 할 차례죠. 비교 방식 보도록 하죠. 메가랜드 통합이론서 365페이지. 자, 비교 방식. 일단 3방식 7방법은 당연히 외워놔야겠죠. 한번 다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면 비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하니까 원가 방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비교하니까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을 얼마 벌 거냐,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익을 얼마 보니까 야, 이 정도 가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건 수익성의 수익 방식. 각각 이제 가격과 임대료를 정하는데 원적 환분 이렇게 외웠어요. 원적 환분,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자, 비교 방식에서는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일 때는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일단 머릿속에 한번 산식도 떠올려 보면 원가법은 원가를 이용하겠지. 근데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라 그랬어요. 기준 시점으로 원가를 다시 조달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총액을 빼줘야 되겠죠. 이 빼주는 걸 감가를 수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이 방법을 원가법. 적산법은 그냥 외워놔야 되겠죠. 적산, 초, 대비, 임료.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정하는 거 적산법.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죠. 이때 수익은 대표가 순수익이나 순소득을 쓴다 그랬죠. 순소득을 땡겨와야 돼. 환원해야 되니까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산식은 가격은 순소득 나누기 환원율.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장래 발생하는 수익을 땡겨오는 거니까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걸, 이걸 수익환원법. 자,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건데 수익 방식은 순소득을 쓰는 거예요. 순수익이나 순소득을 쓰니까 순수익에다가 필요경비를 더해서 임료 구하는 건 이건 수익분석법.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가를 쓰는데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사시가 아니죠.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표준지에는 사정 개입이 없으니까 시직의 기타 이렇게 산식을 외우면 감정평가 50%가 이제 이해가 된 거니까. 자, 비교 방식 보죠. 자, 시장 접근법이라고도 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비교한다 해서 비교 방식이고, 여기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을 시장성의 기초에서 가격을 정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료를 정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당연히 외웠고, 한번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 보니까,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하려는 그 물건이죠. 여러 가지 형성 요인이 형 뭐 있어요? 형 일지계가 있는데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할 거니까 이건 다 동일하니까 우리가 크게 언급하지 않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비슷해야 돼, 달라야 돼? 같거나 비슷한 걸 갖다가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같거나 비슷한이라고 나왔어요. 이 같거나 비슷한은 좀 더 해석하면 지역 요인 같을 수 있어요? 동일할 수 있어? 동일할 수가 있어요. 얘는 다를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죠. 지역 요인이 같은, 우리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지역 요인은 동일하다. 같거나, 얘는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없어. 동일할 수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이런 요인들이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한 거, 같지 않다라면 비슷한 걸 갖다가, 자, 사례와 비교하여. 자, 대상 물건에 맞추어서 현황에 맞게, 대상 물건에 맞게 사정 개입하면 사정 개입 없는 걸로, 시점 수정은 무슨 시점으로?
무조건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고, 가치 형성 요인에 일지계가 있는데 얘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등은 면적이 다르면 면적 요인 비교도 하겠다.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 걸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읽어서 해석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거래 사례 비교법 나오면 사례와 비교하여 사시지계면에서 가액 구하는 거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비중가액 구하는 건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 3방식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는 객관적이에요. 실제 일어났으니까. 또 실증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감정평가 방식은 비교 방식. 이때 가격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단 뭐가 많아야 돼? 사례가 많아야 비슷한 사례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풍부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과도한 호황이나 불황이나 투기가 있으면 이 사례가 신뢰성이 낮겠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 그러면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자, 사례를 선택할 때는 같은 거나 비슷한 걸 갖다 해야죠. 전혀 다른 걸 갖다가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유사해야 돼요. 유사해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 자,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 위치 유사성은 꼭 같은 인근 지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감정평가의 대상 범위를 넘어서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인근과 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지역 그러면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있고, 즉 유사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 동일 수급권. 감정평가의 영역은 동일 수급권이야.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동일 수급권 내에 이어야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 인근이나 유사 지역 내에 있는 사례를 갖다 써야 되고, 자, 대체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시지계면 할 거니까 시점 수정 가능해야 되겠지. 사정 보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시점 수정 가능하려면 기준 날짜가 명확해야 되겠죠. 또 뭐가 필요해?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례 거래 시점을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알아야 돼요. 즉 사례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물가 변동률이나 또는 토지 상승분, 가치 상승분을 반영시켜야 되니까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명확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시점 수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 거래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는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점 수정 못 할 거니까. 자,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사정 개입된 사례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있어요. 단 뭘 해야 돼? 사정 보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정 개입의 근거를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사정 개입된 사례라도 사정이 개입된 근거만 확실하다라면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 뭐 하면 되니까? 사정 보정하면 되니까. 사정 보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정 개입된 것도 쓸 수가 있다. 사정 개입의 근거만 알면. 그래서 결론은 유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나 사정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뭐 자세히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해석해도 충분하고. 근데 문제가 최근 10년 동안 다 말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 계산 문제로 나왔어요. 계산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런 거였어요. 대상 부동산의 이 비중가액은 시산가액인데 감정평가 방법으로 얻어진 첫 번째 시작해서 계산한 가액은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시산가액. 이 시산가액의 이름을 비준가액이라 했고, 이 시산가액이 나오면 여러 개를 얻어서 이것들을 조정을 거쳐요.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조정을 거쳐서 나온 가중평균 값을 최종 감정평가액이라고 했어요. 이때 시산가액 이름은 비준가액이란 말을 쓰는데, 당연히 누구 거예요? 이건 어떤 거?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건데, 사례를 갖다가 얘 걸로 바꿔서 얘의 가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례 사정 보정돼 있다라면 사정 개입 없는 걸로, 얘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시점을 바꿔주는 거 시점 수정.
얘와 얘의 지역 요인이 다르면 지역 요인 비교해주고, 개별 요인은 무조건 다를 거니까 해줄 거고, 면적이 다르면 면적 요인 비교까지 해줘야 되겠죠. 결국은 뭐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사례를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례를 이용해서 대상꼴로 바꿔치기 해주는 건데, 이걸 정상화 작업이라 그래요. 사례를 정상화시켜서 대상 부동산에 맞게, 현황에 맞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뭔가를 곱해줘서 계산할 건데, 이걸 상승식 계산이라 그래요. 곱할 때 어떤 원리를 곱해주냐,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뭘 곱해주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얘로 바꿔주는 값을 곱해줘야 돼요. 결국 우리가 쓸 때 원인분의 결과라고 했고, 이 결과가 중요한데 이 결과에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물건으로 봤을 때 뭐분의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사례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대상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해줘야 돼요. 이때 시점으로 본다면 사례가 거래된 시점은 거래 시점이라고 할 거고, 거래 시점을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하는 시점은 뭐다 기준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면 된다. 얘를 곱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원리는 별거 없어요. 사례분의 대상, 거래 시점분의 기준 시점을 곱해줘서 계산기 잘 누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사정 보정은 사정이 개입된 거래 사례가 있다라면 사정이 거래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얘기한다. 그럼 사정이 개입된 건 사례예요, 대상이에요? 이거 아는 게 핵심이에요. 사정 개입된 건 대상이야, 사례야? 사례지. 사례에 사정 개입됐으니까 사정 개입 없는 걸로 바꿔줘서 대상 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사정이 개입된 건 무조건 누구 거? 사례 거예요, 사례. 그래서 사정 개입된 사례를 사정 개입 안 된 정상적인 대상 부동산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한번 보죠. 이게 없어요. 사정 개입된 이 말이 없어. 문제 나올 때는 사례 부동산이 정상 가격보다 20% 저가로 거래됐대요. 20% 저가. 왜 그랬냐? 뭐 친인척 간의 거래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뭐 얘가 친한 사람이어가지고 시장가보다 싸게 거래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20% 저가로 거래된 거죠. 누가? 사례가. 이게 없어도 이게 사례라는 걸 알아야 돼. 20% 저가로 거래되었다라고 나왔죠. 거래됐으면 뭐야? 사례지, 사례. 그래서 이 말이 없어도, 이 말이 빠져도 20% 저가인 것이 누구? 사례예요. 20% 저가로 거래되었으니까 거래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가 20% 저가네.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사례분의 대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례가 대상에 비해서 20% 저가로 거래됐죠.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0을 기준 잡아서 20% 저가 낮아졌으니까 사례를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80을 집어넣고 대상을 100으로 잡았을 때 사례를 80 집어넣어야 된다. 얘를 바꿔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80분의 100을 곱해줘야 된다예요. 이런 예가 나온다라면 사정 보정할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25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시점 수정은 무슨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거래 시점분의 기준 시점. 만약에 지수가 나오면 지수대로 하면 되고, 연간 변동률 나오면 우리가 매년 1 플러스 R의 N승만큼 이자가 붙어갈 거야 라는 걸 계속했어요.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될 거고, 자, 만약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 시점의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지수가 120이래요. 그럼 우리는 뭘 분의 뭐? 거래 시점 분의 기준 시점. 그럼 얼마 분의 얼마? 100분의 120. 얘 얼마? 1.2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보니까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갈 때 여기에 매년 별표해야 돼. 매년 상승률이 10%래.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 10% 올랐다는 게 아니라 1년에 10%씩 올랐다는 거죠.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2년. 2016년에서 2018년 갔으니까 2년이 지난 거죠. 2년 경과한 거예요. 그럼 10%씩 몇 번 오른 거예요? 2번. 그래서 1 플러스 R에 2승을 곱해줘야 되겠네. 이 R은 0.1이니까 1 플러스 R이니까 1.1에 2승. 그래서 1.1에 2승을 곱해줘야 됐다라는 거고, 자, 나머지 이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이런 것들을 곱해줄 때는 뭐 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 이때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주어.
누가 우세하고 누가 열세한지, 누가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잘 봐야 되고, 자 여기 보니까 기억, 인근 지역의 사례를 선택한 경우가 있대요. 인근 지역의 사례를. 대상 부동산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 인근 지역. 근데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이 똑같다 그랬어. 그러면 인근 지역 내에 사례를 갖다 쓴다면 지역 요인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사례가 인근 지역에서 가져온 거라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 있다.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 있어요? 지역 분석은 생략이 불가능해. 지역 분석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요인 비교만 생략하는 거지. 지역 분석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우리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절대 생략할 수 없고, 전에 배웠죠. 선행하는 건 지역을 분석하고, 대상 부동산 개별로 분석하는 건 개별 분석 후행. 그러면서 지역 분석에서 외웠던 암기 코드가 지표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예를 보니까 대상 부동산이 은는이가 붙은 게 주어요. 은는이가 붙은 거, 조사 붙은 거 주어. 얘가 15% 우세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15% 우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얼마로 잡는다는 거예요? 115로 잡는다는 거지. 115로. 이 문장을 보고서 그럼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이 15% 우세하니까 대상이 115 되겠네. 그럼 얼마분의 얼마?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100분의 115. 1.15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보니까 자 5% 열세하다는 게 누가? 사례가 5% 열세하대요. 자 그러면 대상을 100으로 잡았을 때 사례가 얼마? 95죠. 열세니까 100에서 빼줘야 되겠죠. 5를. 그래서 그럼 얘는 얼마냐?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사례를 95, 대상을 100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연습해서 곱하기만, 계산기만 잘 누르면 되는 거고, 거의 매년 무조건이에요. 36회도 무조건 나올 거니까 이거 나오면 맞아야 되겠다. 무조건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 보죠. 얘는 말문제로 나올 때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 용어 정리, 용어의 정의가 잘 나오니까,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대상된 토지하죠.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게 원칙이니까. 자 그러면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즉 지역 요인은 같을 수도 있지, 개별 요인은 비슷한 걸 갖다 써야 되겠죠. 뭘 갖다 쓰냐면 표준지 공시가를 뭐해서? 기준해서 비교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와 비교하여 이렇게 나왔지만 얘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다. 자 그럴 때 이제 사시지기면이 아니었어요. 시직의 기타, 얘가 가장 중요하죠. 시점 수정, 시직의 기타에서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것을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랬어요. 하나 정리하자면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무조건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고, 이 표준지 공시가가 시장 가격을 반영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례를 갖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례를 갖다 쓴다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지. 근데 사례를 적정한 실거래가를 갖다 써야 돼 라고 기준을 잡아놨어요. 이때 실거래가인데 적정한은 너무 옛날 거 말고 최근 거, 그럼 도시는 몇 년?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그 사례를 갖다 써도 괜찮아. 그때는 무슨 방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갖다 쓰면 공시지가 기준법, 적정한 실거래가를 갖다 쓸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토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가액을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시직의 기타, 얘가 중요하죠. 시점 수정, 사정 보정 없다. 자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가 기준법을 쓴다라고 했고, 자 인근 지역에서 표준지를 갖다 쓰면 좋겠지. 지역 요인 같으니까. 만약 근데 인근 지역에 표준지가 없으면 유사 지역과 갖다 써도 될까요? 되지. 동일 수급권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유사 지역 것도 갖다 써도 괜찮다. 용도 지역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토지가 만약에 주거 지역이면 공업용 토지를 갖다 쓰면 안 되죠. 즉 주거용의 표준지를 갖다 써야 될 거야. 용도는 같아야 될 거고 당연히.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시점 수정할 때 사정 보정은 없으니까 이제 무시해버리고 시점 수정은 얘가 1 플러스 r을 쓴대요. n승이 없어. 주의. 여기 n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n승이 없대.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하면, 자, 표준지 공시가는 매년 결정해서 나라에서 가르쳐줘요. 매년 언제 날짜를 기준해 가지고 얘를 알려주냐면 매년 1월 1일이에요. 매년 1월 1일 날짜를 기준해서 감정평가에서 계속 가르쳐줘. 그럼 매년 있다는 거잖아, 표준지는. 그러니까 얘가 몇 년 지났다라는 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해인데 얘가 1월 1일 날짜일 거야, 표준지는 언제나. 근데 얘가 같은 해에 만약에 5월 1일 날짜였다면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5개월 동안도 가치가 변할 수가 있지. 토지의 지가가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해에서 개월로 얼마 지나서 얘가 달라지는 거니까 n승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5% 올랐다, 10% 올랐다는 건 n승 쓰지 않고 같은 해에서만 쓰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를 쓸 때는. 왜냐하면 표준지는 매년 있을 거니까 해를 건너서 여러 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n승 같은 건 없어. 1 플러스 r로 결정하는 거고. 만약에 보죠, 표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2023년 1월 1일이야. 그냥 무조건 표준지는 1월 1일로 정해져 있어요. 1월 1일이고 얘가 2023년 10월 26일이잖아요. 해는 똑같아. 그러니까 몇 년이란 건 없어요. 여기서 여기 갈 때 5%가 올랐대. 1 플러스 r을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r은 0.05니까 1 플러스 r은 얼마? 1.05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해석하면 얘가 여기에서 여기 갈 때 5%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얘를 100으로 잡는다라면 얘는 5%가 올랐으니까 얼마? 105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시점은 100으로 잡았을 때 기준 시점은 105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래사례비교법은 뭘로 바꿨어요? 사례를 대상으로 바꿨지만 얘 공시가기준법은 표준지를 뭘로 바꿀 거냐면 대상 토지의 가격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뭐분에 뭘 곱해줘야 돼요? 표준지분의 대상을 곱해야 돼요. 대상을 곱해야 되고 얘의 기준 날짜를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사례 대신에 이제 표준지를 갖다 쓴 거니까 표준지분의 대상을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지는 100이고 대상은 105니까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105. 얘는 얼마? 1.05. 얘랑 똑같은 거예요. 1 플러스 r을 해도 되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자,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비교할 때 마찬가지로 이 지역요인, 표준지가 인근 지역에 있다면 얘는 생략할 수도 있겠네. 얘는 생략할 수 없고 뭐분의 뭐를 곱해주냐라고 할 때 표준지분의 대상,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줄 거니까. 자, 이때 먼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한 10년 전에. 보죠. 지가 변동률을 적용이 불가능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거의 모든 토지의 모든 지역의 지가 변동률이 조사가 돼.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토지는 뭘까요? 표준지일까, 표본지일까? 지가 변동률 조사.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가 필요한데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서는 표본지를 써요. 근데 표본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근데 표본지는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에요. 표준지를 알아야 돼.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건 표준지,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건 표본지. 근데 표본지가 모든 지역에 대부분 다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지가 변동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갖다 써야 되는데 뭘 갖다 쓰냐?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생산자 물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라는 걸 좀 외워놔야 돼요. 토지에는 미생물이 많아. 생물 많잖아. 그래서 얘를 못 쓸 때는 생물 갖다 써야 돼. 생물 갖다 써야 돼. 생물. 여기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 이렇게 나오면 틀려. 생산자 물가 나와야 돼. 생산자. 오른쪽에 지문 한번 봐봐요. 자, 24에 나왔던 건데 이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자, 공시가기준법을 적용하는데, 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라고 나왔어. 지가 변동률 적용이 어렵대. 그러면
생산자 물가 변동률을 써야 돼?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써야 돼? 생산자, 생물 갖다 써야 돼. 생물. 아, 토지에는 생물 많으니까 생물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아니라 여기 불은 아니고 오타인데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갖다 써야 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생물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 생물. 이런 거 그냥 뭐 암기 코드 하나 딱 떠올리면 좋고 안 떠오르면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거 합격과 관련 없는 거니까. 자, 만약에 표준지를 갖다 쓰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얘를 갖다 써도 괜찮지. 얘를 갖다 쓸 때는 무슨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적정한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 사례인데, 적정한은 최근 거, 도시는 몇 년?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의 최근 거의 실거래가를 적정한 실거래가, 얘를 갖다 쓸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대. 잘 봐야 돼요. 표준지 쓸 때는 토지일 때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공시가 기준법이 아니라 표준지 갖다 쓸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적정한 실거래가는 토지라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계산 문제 열심히 많이 할 거고,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 틀린 거라고 나왔고, 시장성의 원리 맞고,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높다 맞고, 실제 일어난 사례는 얘가 신뢰도가 높은 거고, 자, 아파트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그럼 사례가 많겠지. 그러면 적정할 거고, 자, 시점을 수정한다는 건, 자, 거래 사례,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현재 시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점은 기준 시점으로. 제조달 원가도 준공 시점의 물가를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의 물가로 바꿔서 원가를 다시 제조달한 거죠. 기준 시점이 항상 감정평가의 기준이 돼야 돼요. 틀렸고, 사례는 기준 시점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겠지. 가까운 걸 쓰고, 자, 시장이 불안정하나 투기 조기가 있으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정상 가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1번 봅시다. 자, 대상되는 부동산의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개별로인 비교치가 총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쭉 나왔는데, 자, 주어를 잘 봐야죠.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다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뭐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하니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얼마? 105로 잡는다는 얘기네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하대요. 그러면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97로 잡아야 되겠네. 100에서 3을 빼줘야 되겠죠. 열세니까. 얘 곱해주면 되고, 얘는 동일하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대상이 4% 우세해야 돼요. 그럼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은 104가 되겠네. 이거 3개 곱해주면 되겠지. 얘는 1.05, 얘는 0.97, 얘는 1.04 곱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답하면 얘가 1.059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게 풀 거고.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대표 문제인데.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서 비중가액, 시산가액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액, 대상의 가액을 구하는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할 거예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도 있고 면적요인 비교도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얘도 없고 얘도 없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의 계산 문제가 훨씬 쉬워요. 훨씬 더 계산을 적게 할 거니까. 자, 어쨌거나 거래사례 비교법은 여기에 계산 문제 할 때 특히 면적 요인 있다 없다? 있다. 이 면적 요인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해야 돼.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은 면적 요인 비교가 없어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면적 요인 비교가 있어. 자, 봤더니 자, 대상 토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면적을 쓸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사례는 이만큼 것이 사례 자료가 이만큼 사례 내용들이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례 면적이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면적이 다르니까 면적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분의 뭐? 사례분의 대상. 그러면 120분의 110 이렇게 해서 면적요인 비교를 해줘야 돼요. 자주 풀다 보면 사시지계면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뭘 해줘야 될까를 바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면적요인 비교해줘야 돼. 자, 그리고 거래 가격은 2억 4천.
자,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를 해요. 이 정상적이라는 건 사정 개입이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례는 정상적으로 거래했어. 사정 개입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 개입이 없으니까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 자, 보고 지가 변동률이 2020년 이렇게 됐을 때 상업지 5% 상승했대요.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이 연도는 똑같아. 2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갔어요. 얘가 5% 올랐대. N승 같은 건 필요가 없겠네. 그럼 얘가 거래 시점이 얘가 100이라고 했을 때 기준 시점 잡을 때 105가 됐다는 거지. 5%가 올랐으니까. 그러면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105. 거래 시점을 기준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가 얼마? 1.05 곱해줘야 되겠네. 시점 수정이고. 자, 지역 요인 보니까 대상 토지는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인근에 있어. 인근 지역에. 근데 사례에 인근 지역이 있대요. 같은 인근 지역이 있다네. 그럼 지역 요인이 뭐하다? 동일하겠지. 그래서 지역 요인은 동일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겠네. 자, 개별 요인 보니까 대상 토지는 3% 우세하다. 3% 우세한 주어가 대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얘를 3% 우세하게 잡는다면 얼마? 103. 그럼 우리 이제 사례분의 대상 써야 되니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103. 그럼 얘는 얼마? 1.0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상승식으로 계산해라 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사례에다가 240 얘는 할 필요 없고 시점 수정은 얘죠. 1.05 이렇게 할 거고 얘 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은 얘게 1.03 1.03 면적 요인은 이거죠. 공하나 때도 괜찮겠지. 그래서 12분의 11 11 곱하고 1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 쉬워요. 엄청 쉬워. 1분 내에 거의 다 풀어요. 그래서 연습만 하면 된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은 별거 없다. 계산하는 데는. 그래서 답은 2, 3, 7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넘어가서 수익 방식 보죠. 수익 방식. 자, 수익 환원법 보죠.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환분 이렇게 있었는데, 자, 수익을 환원해서 뭘 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하는 거죠. 벌써 또 오타가. 법법은 아니고, 네, 하나 지우고. 수익 환원법. 이때 수익은 무슨 수익이냐면 장래 수익이죠. 장래 벌돈을 우리가 예측해서 이걸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는 걸 수익 환원법이죠. 그럼 장래 무슨 수익? 순수익을 땡겨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수익 환원법이란 장래 순수익이나 다른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이라고 얘기하고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순수익은 보통 순소득을 써요. 1년 거 순소득을 써요. 그래서 1년 걸 하나를 땡겨올 때는 환원이란 말을 쓰고 이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1년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수익이 여러 해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해 거를 같이 동시에 땡겨오는 것을 할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은 환원과 연결돼야 되고 현금 흐름은 할인과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이걸 다루고 있진 않아요. 어쨌거나 미래 순수익이나 미래 장래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 나오면 바로 그냥 딱 중요한 거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하는 거. 자, 그래서 가격을 구할 때 순을 환원율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고. 자, 보니까 자, 수익 방식은 수익성에 근거한 걸로 가격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임률을 구하는 수익 분석법으로 구성됐고 가치의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가치의 정의에 부합되는데 가치가 뭐였어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했죠. 이때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되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정평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면 금전적인 요인을 보는 거니까 장래 편익을 장래 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하는 값이고 원래는 이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봤을 때는 얘가 편익이라고 썼지만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라면 여기 소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가치의 정의에 가장 부합돼요. 그러면 이때 수익을
우리가 장래 수익을 땡겨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장래잖아, 장래.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미래 어떻게 될 거라고 뭘 잘해야 돼? 예측을 잘해야 가치를 잘 평가하겠네.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어요. 토지일 경우에 수익환원법을 쓴다면 토지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럼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무슨 성? 영속성. 소모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계속되니까. 그래서 얘는 영속성과도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력 깊은 네 가지의 우리 학교론에서 배우는 내용을 본다면 수익환원법은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되는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토지에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근거되는 토지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영속성, 가격 원칙과 관련돼서 가격 원칙,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어떤 규칙성을 평가하는 게 가격 원칙 13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간력 깊은 뭐냐면 장래 수익을 예측을 잘해야 돼. 미래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수익환원법, 가치, 그 다음에 영속성, 예측의 원칙, 이 네 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서 암기 코드를 만들진 않았고, 자, 환원율 한번 보죠. 환원율.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잠깐 그냥 제가 설명 한번 딱 던져줄 거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너무 깊게까지 해석하려고 하지 마. 네, 일단 자, 환원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순을 가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익환원법은 가격은 순을 뭘로? 환원율로 나눴어요. 근데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환원율은 순 나누기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시장 추출법이에요. 시장 추출법에서 쓸 건데, 이 가격이나 이 순이 사례에, 유사한 사례의 순소득이나 가격을 갖다가 환원율을 정하는 걸 시장 추출법로 쓰는 것은 이 식을 쓰는 거고, 자, 이때 중요한 건 환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 위에는 비례, 아래는 반비례. 자, 그러면 환원율이 높다라는 건 가격이 낮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 반비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원율을 정할 때 여기 보니까 순수이율과 위험할증률 이렇게 더한대요. 근데 순수이율 옆에 무위험률이래. 우리가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위험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더한 걸 뭐라고 했냐면 요구수익률이라고 했어요. 얘를 더한 건 요구수익률인데 감정평가에서 이 무위험률을 순수이율이라고 본다라고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환원율은 요구 수익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요구 수익률의 개념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었는데 무위험률의 대표가 뭐죠? 시장 금리. 그럼 얘가 높아지면 무위험률 커지니까 요구 수익률 뭐 한다? 커지겠지. 그럼 얘가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면 환원율 커진다는 거니까 가격은 뭐 한다? 낮아지겠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위험할증률은 위험대가죠. 그러면 위험이 커진다라면 위험할증률 커져서 얘도 커지면 환원율 커지니까 가격은 뭐한다? 낮아진다. 그리고 얘는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어요.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환원율도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운 게, 자, 얘는 조성법으로 쓰는 것이 이게 순수이율과 위험할증률을 더하는 건데, 자, 자본수익률과 자본회수율 더하는 것이 이게 환원율의 기본 정의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환원율은 미래 벌 돈을 땡겨오는 거야. 미래 벌 돈을 땡겨오는 거죠. 미래 벌 것을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 얼마 벌 거다라고 하는 거, 벌 거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수익률이라 그래요. 자본수익률. 근데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죠. 감가가 일어날 거야. 감가가 없어진 만큼을 다시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즉 미래로 갈 때 버는 걸 얘기하는 건데, 미래로 가서 내가 운영을 잘해서 임대료 수익 벌겠지, 이 얼마를 벌겠다라고 하는 건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고, 야, 없어지잖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만큼 또 내가 더 벌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걸 회수율이라 그래요. 자본 회수율. 그래서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결정되는 거고, 이건 미래로 갈 때야. 내가 벌어야 되겠다.
벌어야 되겠다. 벌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갔을 때 버는 건 수익률, 없어진 만큼도 더 벌어야지 회수율이에요. 이걸 다시 이제 땡겨올 때는 의미를 반대로 해석할 때는 간 만큼 돌아와야 되겠지.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한다? 할인율.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도 해. 그 다음에 회수율은 없어진 만큼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없어진 만큼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야.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면, 자, 건물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이 둘 다가 있어. 그래서 건물의 환원율을 정할 때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더해줘야 돼요. 근데 토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토지는 하나밖에 없대. 뭐가 없을까? 상각률이 없어요. 자본 회수율이 없어요. 토지는 소모가 돼, 안 돼? 안 돼.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 어렵게 나온다고 했을 때 얘가 하나 지엽적으로 출제자가 정말 미친 듯이 어렵게 내겠다 하면 얘 하나를 낼 건데, 토지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할인율이 얘가 좀 더 다시 해석하자면 얘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야. 얘와 얘를 더해서 얘가 결정되지만 토지에는 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건물은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감정평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없다라면 할인율이 환원율이잖아.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잖아.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환원율로 봐도 괜찮겠네라고 계속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어찌됐거나 의미상 봤을 때, 자, 이건 우리가 수익환원법의 식을 알면 되고, 환원율은 요구 수익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원래 이제 원칙은 자본 수익률 벌 거와 없어진 만큼을 회수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수익률과 회수율을 더해야 되는데, 이때 수익률은 땡겨오니까 할인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없어진 만큼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건 없어지는 거니까 상각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하고 같은 말이고 얘하고 같은 말이야.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상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상각률이 없으니까 무조건 토지일 때는 수익률이 환원율이에요. 할인율이 환원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더 깊은 데는 안 돼.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딱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거고 더 깊은 내용도 없어. 여기도 사실 엄청 많은 내용이에요. 감정평가 준비할 때는 따로 배우시고, 아마 그때 배울 때 저한테 또 배울 수도 있어. 어찌됐거나.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질문들인데, 자, 자본환원율 보니까 환원율은 순에다가 가격을 곱한 거야, 나눈 거야? 나눈 거예요. 가격은 순 나누기 환원율, 자리 바꾸면 환원율은 순 나누기 가격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순에다가 가격으로 나눈 값이 문호. 그러면 순과 가격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그럼 얘가 높으면 죄송해요. 얘가 아니라 이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냐면 반비례지. 그러니까 환원율이 높으면 가격은 뭐한다? 낮아진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자본환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얘기고, 자,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자본환율은 요구 수익률의 의미를 내포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본환율은 요구 수익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상승하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무위험률이 커진다고 보는 거죠. 무위험률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니까 환원율도 뭐한다? 상승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위험이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니까 환원율도 뭐한다? 상승한다 라고 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아까 환원율은 미래로 갈 때 벌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수익률과 회수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환원율 우리가 산정할 때 미래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기대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온 적이 있다. 투자자의 가격이 오르거나 돈을 더 벌겠다는 기대를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일단 외워야 되는 거 이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전에 우리가 원가법에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을 외웠어요. 5가지가 있었어. 감가수정. 일단
감가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 감가 요인은 물, 경, 기. 물리적 나오면 마모파손, 경제적 나오면 외부 요인이에요. 무조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무조건 외부 환경의 요인이었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을 때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 경자가 경제적 감가죠. 자, 기능적 감가가 있었어. 기능적 감가, 즉 부동산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 뭐예요? 설계, 설비. 그래서 물, 경, 기,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고, 이 감가를 정해서 감가를 빼는 과정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어요.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정률상, 관찰, 분해. 정률상은 건물의 나이를 기본으로 해서 내용연수법이라고 했고,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해서 감가율이 일정하면 매년 감가액은 뭐한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고려해서 복리계산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걸 상환기금법, 정률상이 거고, 관찰법은 감정평가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주관적이고, 뭔가를 분해해서 나누고 세분하고 분해해서 뭔가를 구한대. 그러면 분해법. 이게 정률상, 관찰, 분해. 얘는 감가 수정하는 방법. 얘 5개는 환원율 정하는 방법이에요.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 감가 수정은 원가법에 나오는 얘기고, 예, 환원율은 어디서?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시조, 12 이렇게 돼요. 12가 12이잖아요. 영어로 12. 그러니까 시조가 12가락 있다, 12자락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조 12 이렇게 외워야지. 시조 12. 자, 시조 12 시장추출법 간단해요. 시장에 뭐가 있어? 사례. 사례로부터 이용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이 사례만 나오면 무조건 이건 시장추출법이에요. 더 깊은 내용 의미 없어. 사례 나오면 시장추출법.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아요. 시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갖다 쓰는 건 가장 중추적이고 기본적이고 신뢰도가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원율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시장추출법이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얘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좀 더 정확히 환원율을 구할 때 다른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조성법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론에서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었어. 위험을 처리 관리할 때 보조, 회전, 통에 뭐 들어있다? 감 들어있다. 이렇게. 이때 조가 뭐였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었죠.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었어요. 할인율법. 이때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을 조정해야지. 할인율은 뭘 얘기한다? 요구 수익률을 의미했어. 그러면 위험이 크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되니까 요구 수익률 뭐 한다? 높인다. 할인율을 뭐 한다? 높인다.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해돼야 돼. 할인율을 높인다? 우리가 할인법에서 땡겨올 때, 즉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을 쓸 때, 즉 할인법이니까 땡겨와서 현재 가치로,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받잖아요. 그럼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면 미래 1,000원이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면 미래 1,000원이 현재 900원 정도로 느껴지지만,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면 미래 1,000원이 현재 500원의 가치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땡겨올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미래 수입이 뭐해져? 작아져. 그럼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지. 당연히 현재 수입의 값이 작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게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는 의미였어. 어찌됐거나 자, 이때 조자를 외웠단 말이에요. 조자.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죠. 똑같아. 이때 조자는 위험에 따라서 환원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 조성법은 위험에 따라 환원율. 자, 그러면 이제 위험에 따라서니까 부동산의 위험이 한 종류만 있지는 않을 거야. 여러 종류의 위험이 있겠죠. 여러 위험을 구분한 후에 위험에 따라서 할증률을 더해간대. 여기 별표. 빼준다라고 하면 안 돼. 차감한다가 아니라 더해줌으로써 라고 나와야 돼요.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준대. 그럼 환원율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지.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 높이듯이 위험에 따라 환원율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을 위험에 따라서 높이는 것을 이걸 조성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위험이 커질 때 환원율을 높여야 되니까 위험 할증률을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더해줘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가산함으로써, 더해감으로써 이렇게 나와야지. 차감함으로써, 공제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해줌으로써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조성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과 똑같다. 이걸 다른 말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데 5가지만 외우면 이거 아니면 이거 나머지 아니면 얘겠지라고 찍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결합법 보죠. 투자결합법은 결합해야 된대. 결합하는 이유는 다른 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결합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환원율이 있다면 이걸 합쳐서 결합시켜서 종합 환원율을 계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복합 부동산일 때는 토지의 돈 버는 능력과 건물의 돈 버는 능력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토지가 돈을 더 잘 벌겠어, 건물이 돈을 잘 벌겠어? 당연히 건물이 돈을 더 잘 벌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은 건물이 당연히 더 높아. 그러니까 토지거와 건물거에 달라요. 근데 복합 부동산에 내 감정평가 하려고 할 때는 그럼 토지 걸 써야 돼, 건물 걸 써야 돼?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결합한 걸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결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을 창출한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니까 뭐 해야 된다? 결합해야 된다. 결합하는 방법 뭐? 가중평균 한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이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눈에 보면 다르죠? 눈으로 보기에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하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금융은 돈 빌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금 융통하는 과정이니까. 이때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 남의 돈 투자자와 내 돈 투자자 요구 수준이 다르니까 결합해야 돼 라는 걸, 이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 그래요. 몰라도 괜찮아. 어찌거나 중요한 건 투자결합법이 나오면 다르니까 결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정말로 작정하고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여기를 속여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먼 옛날에. 요구 수익률이 들어갈까, 기대 수익률이 들어갈까? 얘가 지금 환원율 정하는 거잖아요. 환원율을 얘기하는 건 뭐에 관련이 있어? 요구 수익률 관련인 거죠. 여기에 기대 수익률 들어가면 안 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니까, 기대가 다른서가 아니라 요구가 다르니까 결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에르두법은 에르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시했던 환원율을 정하는 방법인데, 자, 엘우두법은 LG전자 이렇게 외울 거예요. LG전자 이렇게. 자, 이것만 외워도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에르두는 지분 투자자나 지분 형성을 고려했어요. 지분 형성이나 지분이란 말이 나와야 돼. 지분. 자, 세전을 썼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전. 원래는 환원율 갈 때 기본적으로 아까 순을 썼잖아요. 환원율은 순 나누기 가격이었잖아. 근데 얘는 세전을 쓰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전을 썼대. 그래서 얘는 순을 쓴 것이 아니라 세전을 썼다. 자, 그러면 세전을 썼대. 이때 이제 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랬어요. 어림셈법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 가유, 순전후가 있는데 가유는 조소득, 총소득이니까 조순, 전후 쓰고, 그 다음에 순 다음에 전으로 갈 때 뭘 빼줬어? 가공기, 유비, 순, 부채, 전이죠. 부채 서비스를 빼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와 수는 남의 돈이 같이 있는 수익이에요. 내 돈과 남의 돈 같이 있으니까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었고,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자에 대한 수익,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지분 투자자 입장이래. 그러면 세전이나 세후를 쓴다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뭘 썼어? 세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분 투자자 입장이면, 야, 세전 세후가 있는데 왜 세전을 썼어? 라고 할 때 세후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소득세를 반영했다, 안 했다? 안 했다예요. 즉 우리가 소득세를 반영하는 건 전세후잖아. 소득세를 반영한 다음에 나오는 소득은 뭐예요? 세후잖아. 세후를 쓴 게 아니라 세전을 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세전을 쓴 거야. 더 깊은 내용을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막 또 책 찾아보면 안 돼. 자, 어찌됐거나 세전을 썼다라는 건, 세전 쓴 건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은 거다. 즉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의 소득은 세전과 세후가 있는데 소득세 반영하지 않은 걸 썼어 라고 얘기한다는 건 세전을 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본이득은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 상승분 하락분을 고려했다라는 것이 이게 에르두법이에요. 에르두는 지분 투자자 입장, 지분 형성, 세전, 자본이득, 가치 상승분 하락분을 고려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에르두법이다. LG전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자, 부채 감당법. 환원율을 정하는 거 시조, 투엘부 이렇게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률 이용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법이에요. 부채 감당률법. 뭐 개털법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이름이야. 이런 이름이에요. 어쨌거나 부채 감당률법인데 부채 감당률 이용하는 거죠. 이때 저부대 이렇게 저부대 곱하는 거예요. 이때 부가 부채 비율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아니라 뭐다?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배웠으니까. 물론 이제 한 번 배우고 뭐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한번 해석해 보면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을 한번 끄집어내서 환원율이 나오는지 보죠. 환원율은 아까 우리가 가격은 순 나누기 환원율이었죠. 환원율은 순 나누기 가격이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 순을 뭘로? 가격으로 나눈 값이기 얘가 환원율이에요. 그럼 얘가 이걸 다 곱했을 때 해석해 본다면 저당상수 나오면 무조건 식이 하나 나와야 돼요. 뭐로부터 뭐를 구할 때?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우리가 자본하는 개수 저당상수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당상수 나오면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아무 말이 없어도 이 원리금은 연금이 돼야 돼요. 매번 같아야 되잖아. 그럼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러면 저당상수는 얘를 넘겨줘야 되겠네. 맞죠? 그럼 저당상수는 뭐분의 뭐? 대출액분의 원리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저당상수는 대출액분의 여기에 원리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부채 감당률 얘는 무조건 중요하죠. 가고 내리고 반대 이게 떠올라야 돼. 가는 건 공실률, 두 번째 가는 건 영업경비율, 두 번째 갔다가 내려오는 건 채무불이행률, 마지막에 반대로 가는 건 부채 감당률 해서 뭐분의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부채 감당률이었어요. 대부 비율은 대부액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대부액이 위에 가야 되는데 이건 전체분의 대부액이니까 총 투자액분의 빌린 돈 얼마야? 총 투자액분의 내 돈 얼마야? 지분 비율.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하면 얼마? 1. 물론 이제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이에요.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곱해보면 다 곱하기래요. 자, 원리금과 부채 서비스는 같은 말이죠. 없어지겠네. 얘와 얘. 자, 그 다음에 대부액과 대출액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없어지겠네. 그럼 뭐만 남아요? 총 투자액분의 순. 얘하고 가격은 똑같은 말이에요. 맞지? 가격이 10억이면 총 10억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가격분의 순 나오네. 이렇게 구하는 걸 부채 감당률법, 줄여서 부채 감당법이라 그래요. 저부대. 자, 만약에 환원율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뭐 환원율 구하라 이런 말 안 나와도 맨 마지막 38번 39번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또는 뭐 본시험에서 저당상수 나왔다. 저당상수 나왔대요. 저당상수는 딱 여기서만 나와. 감정평가에서. 그러면 저당상수 나오면 무조건 그냥 저부대 곱해서 그냥 값 구하면 돼. 저당상수는 딱 여기서만 나오는 거야. 다른 데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저당상수 나왔다 그러면 저부대.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 얘가 부채 감당률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저부대 이렇게 곱한다. 자, 쉬었다가 문제 풀죠.